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라만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여러 개의 원자를 가진 분자의 진동 모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HCl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얘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진동 모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CO2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진동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 진동 모드는 양쪽의 O가 똑같이 늘어났다 똑같이 줄어드는 진동 모드가 있고, 두 번째는 얘는 줄어드는데 얘는 늘어나는 진동 모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밴딩 모드라고 해가지고요. 옥시전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카본은 내려가는 진동 모드, 여러 개 진동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개 진동 모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CO2를 공부를 할 텐데, CO2가 3차원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자유도가 너무 많아지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원자가 1차원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델이 되는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가운데 질량이 M이고 양쪽에 작은 원자들이 붙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스프링으로 내려있어. 여기가 힘 상수가 똑같이 K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쪽은 CO2예요. 근데 분자가 3차원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1차원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하도록 해요. 그러면 이 세 개 입자로 구성된 분자의 움직임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좌표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세 개가 필요하겠죠. 맨 왼쪽에 있는 좌표를 X1이라고 그러고, 내가 X2라고 그러고, 내가 X3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뭐라 할 거냐면은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뉴턴 이퀘이션을 세우려고 해요. 뉴턴 이퀘이션이라고 하면은 F는 m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뉴턴식을 첫 번째 입자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첫 번째 입자는 질량이 m이고 가속도는 x1을 두 번 미분해 준 거겠죠. 얘가 힘을 느끼는데 어디서 힘을 느끼냐면은 요 스프링에 의해서 힘을 느끼게 돼. 스프링의 힘 상수가 k라고 그랬기 때문에 얘는 x2 빼기 x1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입자의 뉴턴 이퀘이션.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자도 마찬가지 식을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x3에 두 번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k가 돼요. 여기는 플러스 k고 여기는 마이너스 k. 왜 그런 힘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오른쪽에서 힘을 받게 되고 세 번째 입자는 왼쪽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k를 붙여주게 됩니다. 자, 가운데 입자도 힘을 느끼게 되겠죠. 질량은 라지 m이고 x2를 두 번 미분해줍니다. 힘을 두 개가 오른쪽에서도 받고 왼쪽에서도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정식은 이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식을 수학적으로 간단히 보면은 이 식은 연립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식을 보면은 변수가 x1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x2도 나오죠. 두 번째 식은 x1과 x3가 다 나와. 그러니까 이 식은 연립되어 있는 식이에요. 수학적으로 이런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자, 이거는 지금 x1하고 x2, x3라는 변수를 이용을 해서 식을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은 얘를 변수를 변환할 거예요. x에서 q1, q2, q3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정해서 이 식을 다시 쓸 거예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이 그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x에 관한 식에서 q에 관한 식으로 바뀌는데 식이 세 개가 나올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근데 첫 번째 식은 q1만 나와. 두 번째 식은 q2만 나오고 세 번째 식은 q3만 나오게 만들 거야. 앞으로 변수를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연립이 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은 x라는 변수에서 q라는 변수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일단 좀 간단한 형태로 바꾸려고 그래.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인데 이걸 행렬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오프 다이고널은 0이고 x1의 더블다, x2의 더블다, x3 더블다 이렇게.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행렬식하고 요 식은 똑같은 식이야. 예를 들어서 요 mx의 더블 닷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요 식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앞에 식을 행렬의 형태로 바꿔버린 거야. 내가 앞으로 요 식을 갖다가 라지 m이라는 행렬로 표현하고 얘를 라지 x의 더블 닷이라는 행렬로 표현해주고 요 행렬을 내가 라지 k라는 행렬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x라는 행렬로 표현해주게 되면 식이 매우 간단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행렬이 뭐냐면 요 k라는 행렬하고 m이라는 행렬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면 요 행렬하고 요 행렬은 대칭 행렬이에요. 수학에서 말하는. 무슨 얘기냐면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얘가 k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가 대각선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k면 여기도 마이너스 k. 여기가 0이면 여기도 0. 여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대각선에 대해서 대칭 행렬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 행렬이죠. 그때 수학하는 사람들이 뭐를 발견했냐면은 얘도 대칭 행렬이고 얘도 대칭 행렬일 때 어떤 행렬 S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렬 S를 만들어내서 이 S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아까 여기 M이라는 행렬이 있고 K라는 행렬이죠. M이라는 행렬이 있고 K라는 행렬이 있는데 S라는 행렬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S라는 행렬이 있거든요. 왼쪽에는 S의 트랜스포즈라고 해서 행과 열을 바꿔주는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인데 이 만들어진 행렬의 특징이 뭐냐면은 만들어낸 행렬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각선만 0 아닌 값을 가져. 그 다음에 대각선에서 벗어난 놈은 전부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행렬을 언제나 만들 수 있다라고 수학에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M이라는 행렬하고 K라는 행렬은 대칭 행렬이에요. 둘 다. 그때 뭐를 찾아낼 수 있냐면 S라는 행렬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S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 S 트랜스포즈 MS하고 S 트랜스포즈 KS가 대각 행렬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걸 언제나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 행렬이 아니고 대각 행렬이 되겠죠. 이 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S를 나중에 뭐에 쓸 거냐면 여기서 쓸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지? 이거는 x1, x2, x3로 식을 표현했는데 내가 이거 변수를 변환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q1, q2, q3라는 변수로 식을 다시 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x에서 q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s라는 행렬이야. 그걸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 s가 어디서 구해지는 거냐? 여기서 구해지는 거죠. 이 s의 역할은 뭐냐면은 요 m이라는 행렬하고 k라는 행렬을 대각 행렬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프린트물에 이미 다 구해놨어. 그래서 구해놓은 것을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요. 실제로 s는 구해보면은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주면 돼요.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ST, MS 구해보고 ST, KS를 구해보면은 실제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구체적인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 중요한 거는 오프 다이고널이 0이 되게 되더라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구해보면은 요 값이 0, 2K 어쨌든 복잡한 얘기가 나오고 0, 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대각 행렬이 나오더라는 얘기. 자, 그 S가 그럼 왜 중요하냐? 이렇게 구한 S가 얘를 대각화 시켜주고 얘를 대각화 시켜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식을 다시 쓸 수가 있어. 아까 우리가 만든 식이 요 행렬식이었었죠. 여기서 이제 뭐를 정의할 거냐면 앞에서 구한 S를 가지고서 얘를 정의할 거예요. X는 SQ 그래가지고서 Q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S를 구했죠, 그죠? 그래서 S에다 Q를 곱하게 되면 X가 해주는
Q를 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X라는 변수에서 Q라는 변수로 바꿔줄게. 그래서 식을 다시 쓸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내가 왼쪽에다가 S 트랜스포즈를 곱해줘. 여기다가도 S 트랜스포즈를 곱해줘. 그 다음에 X는 뭐라고 그랬죠? SQ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SQ로 바뀌어져.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지겠죠? SQ에 더블 닷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식에서 뭐에 관한 식으로 바뀐 거지 이제는? Q에 관한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X라는 변수에서 Q라는 변수로 바꿔지는 거야. 그때 바꿔주게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S라는 거야. 근데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Q 앞에 이제 뭐가 들어있죠? S 트랜스포즈 KS가 붙어 있고 여기도 S 트랜스포즈 MS가 붙어 있다는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MX 더블다 이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 식으로 바뀌어졌어.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는 K였었어. 근데 여기는 뭐죠? S 트랜스포즈 KS야. K하고 얘 차이는 뭐죠? 얘는 대칭행렬이고 얘는 대각행렬이에요. 대각행렬이라는 의미는 뭐죠? 이 행렬은 대각선만 0 아닌 값을 갖고요. 대각선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0이 되는 행렬이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이제 넘어가게 돼. 그래서 내가 프린트물에 이걸 구했잖아요. 요거 구한 값하고 요거 구한 값을 가지고서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이런 식이 나오고 구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이제 Q가 되겠죠. 이렇게 돼. 대각선만 0 아닌 값을 가죠. 오프 다이고널은 전부 0이에요. 마이너스 여기도 여기에 Q1, Q2, Q3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계속 강조하지만 얘도 대각행렬. 얘도 대각행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행렬을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곱해주면 첫 번째 식은 m 플러스 2m에 q1 더블 단만 나오게 되겠죠? 그게 뭐랑 같은 거죠? 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0. 그죠? 이게 그냥 0. 첫 번째 식이야, 첫 번째 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은 2m에 q2에 더블 닷 이렇게 나오겠죠. 왼쪽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2k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q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네? 세 번째 식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식도. 세 번째 식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그랬더니 그럼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k는 0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식도 있을 거야. 세 번째 식은 여러분들 프린트물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풀 거예요. 이거를. 이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식을 봅시다. 첫 번째 식은 Q1이라는 변수는 두 번 미분해주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거는 T의 일자승이 되겠죠. 그죠? AT 플러스 뭐라고 썼나? AT 플러스 C라고 썼나? 그래서 일자식일 거라는 거죠.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식의 일반형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T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냥 증가하는 직선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식이잖아요. 두 번째 식은 여기 2 없어지고 2 없어지면 무슨 식인가 이게? 여기 M이고 K가 나오니까 이거 마치 무슨 식이냐면은 벽에 매달려 있는 뭐죠?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같은 식이에요. 여기 위치가 Q고 여기 힘상수가 K고 질량이 M인 하모닉 오실레이터 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Q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진동. Q2는 벽에 스프링 상수 K에 매달려 있는 질량이 M인 진자랑 똑같은 식이라는 이 식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코사인 2파이 루트 T 뭐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얘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뭐죠? 얘는 쭉 증가하는 거야. 단조 증가. 직선식이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대식이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식이야. 이 식은 쭉 증가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식도 비슷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수학이야. 여기까지가 수학.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해. 화학에서는 뭐 이거 식이 어떻게 나왔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화학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x1, x2, x3라는 놈을 갖다가 q1, q2, q3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서 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거야, 이거. 도대체 얘가 뭐냐?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도대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를 연결시켜 주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 S라는 거였었잖아요. 그 S를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Q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X1, X2, X3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S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S를 실제로 구해봤어. 그래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1. 여기에는 아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질량이 M인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M에다가 4를 대입하고요. 스몰 M에다가 2를 대입할 때 이거 실제로 구해보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0.5가 돼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그래서 여기가 X1, 여기가 X2, X3. X1, X2, X3는 각각의 위치의 좌표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변수로 요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Q1, Q2, Q3로 얘를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Q1, Q2, Q3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변수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썼을 텐데. 그래서 먼저 Q1의 역할이 뭔지를 알고 싶어. 그래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해줘. 그 다음에 Q2하고 Q3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1, X2, X3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1, 0, 0이요. 그랬을 때 X1, X2, X3가 얼마가 되냐면은 얘는 1, 1, 1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가 1, 0, 0일 때 이거 행렬을 곱해주게 되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앞에 있는 열 있잖아요. 1, 1, 1이 나와.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얘도 오른쪽으로 1만큼, 얘도 오른쪽으로 1만큼, 얘도 오른쪽으로 1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Q2하고 Q3는 여전히 0이면서 얘가 2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2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Q2, Q3는 고정이 되면서 Q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자가 어떻게 되죠? 원자들이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인다.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들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돼. Q가 마이너스가 되면 원자들이 똑같은 거리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가 변하게 되면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Q1은 무엇을 나타내는 좌표냐면은 분자의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Q1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Q1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쭉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쭉.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분자는? 이 분자는 쭉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좌표. 자, 그다음 이제 Q2에 대해서 볼게요. Q2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얘는 0가, 얘도 0가. 그다음에 얘를 1을 놔. 그때 요 값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계산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요 값이 나와요. 0, 1, 0이라고 그러면 x1, x2는 두 번째 열에 있는 1, 0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화살표가 어떻게 그려질까요? 얘는 오른쪽으로 1만큼 가고 얘는 안 움직여.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1이 되면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죠.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얘가 플러스가 되면은 얘는 가만히 있고 이게 다가와.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좌표는 어떻게 되죠? 얘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뿔막 계속 바뀐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플러스가 될 때는 가까이 다가갔다가 마이너스가 되면 멀어지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면 다시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가 되면 멀어지는. 이게 무슨 진동 운동이냐면은 시메트릭 스트레칭이라는 거죠. 진동 운동이에요. 근데 어떤 진동 운동이냐면은 시메트릭 스트레칭에 해당하는 진동 운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봅시다. 세 번째 걸 알고 싶으면은 0, 0, 1을 대입해 보면 돼. 0, 0, 1을 대입해 보면 화살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세 번째 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옵니다. 얘는 1 움직여. 두 번째 원자도 움직이죠. 근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만큼 움직여. 세 번째 원자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Q3도 뿔마 바뀌게 돼요.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얘들이 가까워져.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멀어져.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쪽으로 가게 돼. 얘네들은 멀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진동운동이야. 근데 얘가 가까워질 때 얘는 멀어지는 진동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진동운동이냐면은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을 나타내는 진동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변수에서 요 변수로 바꿔주게 되면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물리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는 시메트릭 스트레칭, 요거는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을 나타내는 변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병진 운동 나왔고 진동 운동 나왔는데 회전 운동은 안 나왔잖아요. 얘는 왜 회전 운동이 안 나왔을까요? 왜 회전 운동이 안 나왔냐면은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다 그러죠? 이 원자들이 x축으로 움직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회전 운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2차원으로 움직인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행렬이 몇 바이 몇이 되냐면은 3x3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3차원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3x3가 아니고 몇 바이 몇이 나오게 되냐면은 9x9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변수도 3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몇 개까지 나왔어요? Q 9까지 나오게 되고요. 이걸 다 하게 되면 이 중에는 회전 운동도 나오게 될 거다. 근데 수업 시간에는 9차식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1차원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나오는 진동 모드만 그리고 병렬 운동만 나올 수가 있다. 자, 요건 이제 기억을 해둬야지.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뭘 설명할 수가 있냐면은 그래서 CO2는 진동 모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개 진동 모드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들어다 똑같이 줄어드는 시메트릭 스트레칭이 있고 이런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얘기하지 못했지만 밴딩 운동도 모두도 있다고 그랬죠.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밴딩 모드가 있어요. 근데 밴딩 모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자가 이쪽 평면에서 움직이는 밴딩 모드가 있고 똑같은 운동인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혹시 안쪽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C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밴딩 모드도 있어. 다시 말하면은 요 밴딩 모드하고 요 두 번째 밴딩 모드는 똑같은 운동인데 얘는 원자들이 이쪽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죠. 요 밴딩 모드는 수직으로 움직이는 밴딩 모드.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해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세 가지 종류의 진동 모드가 있는데 각각 진동 모드가 IR에서 찍힐 것이냐 안 찍힐 것이냐, 라만에서 찍힐 것이냐 안 찍힐 것이냐 한번 보려고요. 첫 번째 IR 보도록 할게요. IR에서 찍히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얼 모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첫 번째 진동 모드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다이얼 모드가 안 바뀌어야 되는. 왜냐면 양쪽이 대칭이잖아. 양쪽이 정확히 대칭이기 때문에 왼쪽 본드의 다이얼 모드하고 오른쪽 다이얼 본드에 의한 다이얼 모드가 완벽히 상쇄가 돼. 그래서 얘는 IR에서 안 찍혀. 보이지가 않아.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여기 다이포먼트하고 여기 다이포먼트가 상쇄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다이포먼트가 바뀌게 돼. 그래서 얘는
IR에서 보이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게 되겠죠. 이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니까 이쪽 다이얼 포인트하고 이쪽 다이얼 포인트가 상쇄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도 IR에서 이제 보인다.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 두 개가 다 IR에서 보이는 거.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이얼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벡터량이에요. 방향이 있어. 방향. 자, 분자가 이렇게 진동 운동하게 되면은 다이얼 포인트의 어느 방향에 바뀌냐가 질문이에요. 다이얼 포인트 벡터량이거든요. 어느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가 바뀌냐면은 축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가 바뀌게 돼요. 요 축의 수직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는 안 바뀌어요. 요 축. 이게 분자가 이렇게 진동 운동하더라도 요 축의 수직한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는 바뀌지가 않아. 어느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가 바뀌냐면은 축의 평행한 부분의 다이얼 포인트가 바뀌어. 반면에 이 밴딩 모드는 어느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가 바뀌냐면은 축의 수직한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가 바뀌어. 축의 평행한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는 바뀌지가 않아. 축의 수직한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가 바뀐다는 거지.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은 내가 여기다 이제 빗을 쏴줄 거야. 내가 칠판에 수직으로 빗을 쏴줄 거야. 칠판에 수직으로. 근데 빗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 방향이 있잖아요. 평강 방향. 빗이 이렇게 쏴줬을 때 이쪽 방향의 평강을 갖는 빗도 있고 이쪽 방향의 평강화된 빗을 봐줄 수가 있는데 요 분자랑 상호작용해주기 위해서는 평강이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냐면 요 방향이 되어야 된다. 요 방향. 빗이 이렇게 쏴주는데 평강은 이쪽 방향으로 쏴주잖아요. 그러면 이 분자는 이쪽 방향으로 평강된 빗을 흡수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얘는 분자가 진동 운동할 때 어느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가 바뀌냐면은 이쪽 방향의 다이얼 포인트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아래쪽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은 어느 방향에 평강된 빛을 쏴줘야 되냐면은 요 방향으로 평강된 빛을 쏴줘야만 빛을 흡수해. 요 방향으로 평강된 빛은 흡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실험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는 분자가 서 있을 수가 없잖아. 세워놓고 실험할 수가 없잖아.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제 실험을 할 수 없지만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만약에 분자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분자가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 IR을 흡수해주기 위해서는 요 방향으로 평강된 빛을 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IR에서 첫 번째 진동 모드는 IR을 흡수하지를 못해. 그러나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IR을 흡수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이제 라만으로 넘어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만. 라만 같은 경우 첫 번째 진동 모드는 어떻게 될까? 근데 IR에서는 뭐가 바뀌게 되냐면 다이얼 포인트가 바뀌게 되고 라만에서는 평균율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할 때 평균율이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진동 모드를 보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이렇게 분자가 커지게 되겠죠.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분자가 늘어났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분자가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때 평균율이 어떻게 될까요? 평균율은 분자의 사이즈랑 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자가 어떻게 되죠?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평균율이 바뀐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만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자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Q라고 그러고 알파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Q가 커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Q가 작아졌을 때 평균율이 작아져.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하면서 평균율이 바뀌기 때문에 IR에서는 안 보였던 진동 모드가 라만에서는 보이게 된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진동 모드 볼게요. 두 번째 진동 모드. 두 번째, 요건 줄어들고 요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평행했을 때 이게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게 늘어나 이렇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얘가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 수도 있죠. 그걸 여기다 그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상태에 있다가 이 상태에 있다가 이 상태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질문은 이 상태의 폴라리저빌리티하고 이 상태의 평균율을 비교해 보면은 이때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똑같잖아요. 이쪽이 늘어나고 이거 줄어든 상태고 이거는 반대로 왼쪽이 늘어나고 오른쪽이 줄어든 상태.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자가 여기서 이쪽으로 될 때나 이쪽으로 될 때나 평균율이 바뀌지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이게 Q라고 그러면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요 놈의 평균률을 예를 들어서 요 포인트라고 부르고 얘하고 얘 폴라리저빌리티를 요 포인트라고 얘도 여기가 좌우 대칭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라만에서 보이려면은 뭐가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알파를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0이 아니어야 한다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요게 라만의 셀렉션이에요. 요것을 기하학적으로 어디에서 해당하는 거예요? 요 점에서의 미분값에 해당한다는 거죠. 요 점에서. D알파 DQ는 요 그래프에서 기하학적으로 뭐에 해당하냐면 요 점에서의 미분값에 해당해요. 근데 이게 플랫할 수밖에 없어. 왜 플랫할 수밖에 없죠? 좌우 대칭이 되니까. 요쪽 폴라리저빌리티랑 요쪽 폴라리저빌리티랑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0이 된다는 거예요. 0.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 진동 모드. 자, 세 번째 진동 모드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진동 모드. 세 번째 진동 모드는 요게 위로 올라가고 요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얘도. 자, 여기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내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놈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분자의 폴라리저빌리티랑 요 부분의 평균율은 같아야 되겠죠. 모양이 똑같잖아요. 사실. 얘랑 얘랑. 그러니까 얘도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냐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에 폴라리저빌리티가 요점이라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폴라리저빌리티는 평균율은 같은 값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요점에서 미분을 구해보면 그냥 플랫하기 때문에 D알파 DQ는 평균점에서 미분값은 0이 된다는 거지. 얘도. 따라서 결론은 뭐죠? 얘도 라만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죠. 이제 결론이 뭐죠? CO2는 IR에서 안 보이던 것이 라만에서는 보여요. 근데 IR에서 안 보이던 건 어떻게 되죠? 거꾸로 라만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가 된다. 자, 근데 모든 게 다 이렇지는 않아. 모든 게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반대가 되지는 않아. IR에서 안 보이던 게 라만에서 보이고 IR에서 보이던 게 라만에서 안 보이는 것이 모든 분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CO2 분자처럼 원점 대칭인 분자 있잖아요. CO2처럼 인버전 센터가 있는 원점 대칭인 분자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런 현상이라고 하면 IR과 라만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야. 이런 룰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이라고 불러요.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서로 배척한다라는 얘기죠. CO2 말고 따라서 이런 분자도 그게 가능해. 이런 분자. 이런 분자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분자. 자, 이 분자는 진동 코드가 몇 개가 있을까요? 3n-5를 해주게 되면은 7개 진동 모드가 있죠. 그죠? 그 7개 진동 모드에서 똑같은 얘기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1번 진동 모드, 2번 진동 모드 그래서 7번 진동 모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진동 모드에 대해서 IR이 보이냐, 라만이 보이냐를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분자도 원점 대칭인 분자잖아요. 인버전 센터가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진동 모드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라만은 무조건 보여야 돼. 두 번째 진동 모드 해봤더니 IR에서 보이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라만에서 안 보인다는 거죠. 요 룰이 이 분자에는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버전 센터가 있는 경우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H2O 같은 경우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H2는 인버전 센터가 없는 분자잖아요. 그래서 이 룰이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라만이에요. 여기까지가 다원자 분자의 진동 모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오늘 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볼 텐데, 두 장씩 하는데. 두 장씩. 자, 우리가 여러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진동 모드에 대해서 배웠잖아.
자, 그 다음 해야 될 길은 뭐냐면은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의 회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전. 자, 우리가 회전은 하나밖에 안 배웠죠. 이온자 분자 회전. 요몇 분자 회전을 배우는데 이 분자가 회전할 수 있는 축이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축은 뭐냐면 칠판에 수직인 축이 있거든. 그 수직인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거든.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은 뭐냐면은 이 축. 축을 두 개를 갖고 회전할 수 있는 축이 두 개야. 얘는 이온자 분자는 선형 분자는 칠판에 수직인 축. 그다음에 요 축. 요 축으로는 어떨까요? 요 축으로는 요 축을 회전할 수가 없겠죠. 그 축상에 원자가 있기 때문에 요 축으로는 회전하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축이 회전할 수 있는 축이 두 개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제 다원자 분자로 넘어. 얘는 회전할 수 있는 축이 일반적으로 세 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얘는 이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칠판의 수직은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고, 이쪽 축으로도 회전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회전축이 세 개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얘는 좀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우리가 정했었잖아요. 모멘트 오브 이너셜도 마찬가지로 각 축에 대해서 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쪽 축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셜, 이쪽 축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셜 식으로 각 축에 대해서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이제 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이용을 해서 분자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분류.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축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축을 내가 A, B, C라고 부를 텐데, 그 A, B, C가 다 다른 경우가 있어. 물 같은 문자. 물 같은 문자는 축이 세 개가 있는데 각 축에서 정리된 모멘트 분자가 다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갖다가 에이시메트릭 탑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얘랑 정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개가 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세 축에 대해서 모멘트 분자를 구해봤더니 다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예가 메탄. 그 다음에 옥타이드랄 컴플렉스. 이런 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슈페리칼 탑이라고 불러요. 그다음 한 가지 경우에 두 개가 갖고 하나가 다른 경우가 있어. 두 개가 갖고 IAB가 갖고 IC가 다른 경우. 두 개가 갖고 큰 거 하나가 서로 왕따되는 거야. 두 번째 경우는 작은 거가 왕따고 큰 거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BFC 같은.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 탑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분자는 크게 세 개 종류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멘트는 잠깐 다 다를 거. 에이시메트릭 탑. 다 같은 거. 슈페리칼 탑. 어느 두 개가 같은 거. 시메트릭 탑. 시메트릭 탑인데 사실 두 가지 종류거든. 작은 것끼리 같은 경우, 큰 것끼리 같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에는 첫 번째 프린트물에는 모멘트 분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잖아. IA, IB, IC. 그래서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 BF3에 대해서 BF3 분자에 대해서 요 값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프린트물 보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물의 왼쪽에는 우리가 이온자 분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이온자 분자. 야, 요 분자의 모멘트 로션 어떻게 구하면? 예를 들어서 이 축이 여기다. 여기가 무게 중심이에요. 이쪽 축으로 회전했을 때 이 분자의 모멘트 로션은 정의상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여기가 RA, RB. 이 지장이 이렇게 됐을 때 모멘트 로션 정의야 이거는. MA의 RA의 제곱, MB의 RB의 제곱이 모멘트 오브 이너셜의 정이에요, 정. 자, 근데 이 점이 무게중심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자면 이건 프린트물에 쫙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을 얻게 돼요. 우리가 주로 쓰는 식은 이 식이죠. 이 뮤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환산질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환산질량은 자주 등장하니까 꼭 외워야 돼요. 이렇게 정의되는 환산질량을 곱한 거에다가
결합 길이의 제곱 가져온 것이랑 요값이랑 같다라는 것을 프린트문에 보관했어요. 한번 유대 볼 필요는 있고요. 해볼 필요는 있고 하지만 외워야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오늘 주제는 얘가 아니야. 오늘 주제는 프린트문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주제. BF3의 모멘텀 분해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거죠. BF3를 가운데 B가 있고요. F가 이렇게 했어요. 이 분자 무게중심은 다행스럽게도 어디에 있을까요? 보론에 있어요. 그죠? 딱 무게중심. 그래서 이 길이를 내가 RBF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축이 세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축이. 그래서 내가 이 축을 내가 A축이라고 부르고 이 축을 B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칠판의 수직인 축을 C축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가장 쉬운 게 C축에 대한 모멘텀 분해서가 가장 쉽거든요. C축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돌지 않죠. 이렇게 C축이라고 그러면 얘는 돌지가 않아. 그래서 컨트리뷰션이 없는데 얘도 돌고 얘도 돌고 얘도 돌아. 질량이 MF거든. 그러면은 MF 회전 방향 이렇게 도니까 회전 방향이 얼마가 되죠? 각각 RBF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MF RBF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3 곱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칠판의 수직의 축에 대한 모멘텀 분해셔가 됩니다. IC는 쉽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IB도 해보도록 합시다. IB. 자, IB는 이쪽 축으로 도는 거거든. 이쪽 축으로 돌기 때문에 얘도 돌지 않고 얘도 돌지 않아요. 얘하고 얘만 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쪽 축으로 돌게 되면은 자, 요 놈의 컨트리뷰션을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질량은 MF고 회전 방향이 되면 뭐가 회전 방향이 되죠? 요게 회전 방향이에요. B축으로 돌게 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돌게 되니까 회전 방향이 요 값이 될 거야. 근데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RBF의 사인 60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RBF의 사인 60도의 제곱 해주게 되면은 요 놈의 컨트리뷰션을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놈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2를 곱해주게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3 MF RBF의 제곱이 되겠네요. 마지막 해봅시다. 그 다음에 H축. H축은 이렇게 도는 거거든. 이렇게 도면은 여전히 B는 돌지가 않아요. 여전히 B는 돌지가 않는데 먼저 요놈의 컨트리뷰션 어떻게 될까? 요놈은 이렇게 돌게 되니까 회전 방향이 그대로 RBF가 되겠죠. 얘는 MF RBF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요놈은 이쪽 축으로 돌게 되니까 회전 방향이 요게 회전 방향이 되겠죠.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RBF의 사인 30도이다. 그래서 요놈에 의한 컨트리뷰션은 여기다가 MF의 RBF의 사인 30도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요놈의 컨트리뷰션은. 근데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똑같이 돌 테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해주게 해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의 MF의 RBF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축에 대한 모멘텀 분석을 딱 구했어요. C축은 제 B축하고 A축은 같아요. 그죠? 이 두 개가 같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두 개가 같은 거는 시메트릭 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시메트릭. 그래서 이게 시메트릭 탑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큰 거가 왕따래. 그죠? 큰 거가 왕따고 그 다음에 A축하고 B축이 이제 같은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시메트릭, 이거 시메트릭 탑이라고 불러요. 이걸 시메트릭 탑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얘처럼 작은 것끼리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블레이트라고 보통 분명한 그러니까 BF3는 시메트릭 탑 중에 오블레이트에 해당한다라고. 왜 그러냐면 작은 것끼리 같기 때문에. 그럼 큰 것끼리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것끼리. 예를 들면은
B하고 C가 같아. 그리고 IA가 같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경우는 시메트릭 탑인데 이름을 프롤레이트라고 불러요. 시메트릭 탑은 두 가지로 있어. 오블레이트, 프롤레이트. BF3는 이제 오블레이트에 해당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가 이제 다원자 분자 회전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의 순서대로 가가지고서 우리 책에 뭐가 나오냐면 앞부분에 일렉트로닉 스펙트로스코피에 관한 내용이 살짝 나와요. 자, 앞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앞부분이. 자, 이제는 전혀 다른 얘기야. 일렉트로닉 스펙트로스코피. 자,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HCl 분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분자부터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백큐 레벨이 있고, 자, 전자가 이렇게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아래쪽으로 차곡차곡 쌓아진 놈에 포텐셜 커브를 그려주게 되면은 뭐 이런 커브가 나온다면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던 전자 하나가 올라가. 그러면 다른 컨피규레이션을 갖고 있잖아요. 이 컨피규레이션에 해당하는 포텐셜을 이렇게 그렸죠, 그죠? 그런데 이런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는 커브가 하나만 그려져. 이걸 여러분들 책에 나오죠. 하나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더 그려져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라고요? 여기 두 개 채워져 있는 상태의 포텐셜 커브야. 근데 여기다 여기 하나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포텐셜 커브가 하나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그려줘야 돼요. 두 개.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글렛이라고 불러요. 다른 하나를 트리플렛이라고 불러요. 오늘 요 얘기를 해줄 텐데 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왜 싱글렛, 트리플렛 두 개로 나눠지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봅시다. 얘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다 채워져 있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던 전자가 하나가 여기 이렇게 딱 올라간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그림이 여기가 업스핀이고 여기가 다운스핀인데 사실은 어떤 쪽이 업이고 어떤 게 다운인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전자 하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의 전자 하나가 있을 때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은 사실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기에 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여기도 다운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업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이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내가 그림을 여기 하나 그렸지만 사실은 몇 가지 상태가 있는 거냐면은 네 가지 상태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상태. 그 네 가지 상태를 내가 세 가지 상태하고 한 개 상태로 구분하려고 그래, 이제 앞으로. 요 세 가지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리플렛이라고 불러요. 요 한 가지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글의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싱글의 트리플렛이 뭔가 얘기를 할 텐데 좀 난해한데요. 이거는 뭐랑 상관이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스핀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의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핀. 우리가 5장에 썼던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게 프로톤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전자 프로톤 주위를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를 갖고 있냐면 가군 농량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군 농량을 내가 L이라고 표기를 해주게 되면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양자역하게 하면은 요 값이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 그랬죠. 요 놈의 제곱은 어떤 숫자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얘기했어요. L은 양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군 농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가군 농량 지축 선분값도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 그랬죠. 어떤 숫자가 있어요. ml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거기다가 h반만 곱한 값만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가군 농량 얘기예요. 근데 전자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또 뭘 갖죠 얘가? 스핀 가군 농량을 갖고 있어요. 스핀 가군 농량. 스핀 가군 농량을 내가 S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아무 값이나 못 갖는 거야. 얘도 이 크기도 어떤 숫자 s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형태의 값만 갖는다. 얘도 지축성분값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얘도 아무 값이나 못 가져. 어떤 숫자가 있어. ms라는 숫자가 있어서 반드시 이런 형태의 값만 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 사실은. 가구 능량이라는 의미에서.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스핀의 가구 능량은 얼마죠? 가구 능량의 양자수는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2분의 1. 그죠? 여기 L이 정해지면 ML도 정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S가 정해지면 MS도 정해져요. MS는 두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MS는 플러스 2분의 1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 갖는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은 내가 그림으로 그려주려고 그래. 인수합법이고 S가 2분의 1 대입해 주니까 크기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길이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해주면 얘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우리가 2분의 1을 업스핀이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다운스핀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스핀이었다.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지축선분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주게 되면은 2분의 h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축성분을 정확히 알게 되면 x성분, y성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콘으로 이제 그릴 수 있다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업스핀이라고 하는 놈은 요 콘 위에 어떤 벡터예요. 특징은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 h바가 돼야 되고 지축성분값은 2분의 h바가 돼야 된다. 다운스핀은 똑같지만 반대쪽으로 되는 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다운스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각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각도? 지축에서 얼마큼 기울어져 있는가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2분의 루트 3 h바다, 요게 2분의 h바다 그러면 요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대충 각도가 세타라고 그러면 54도 정도. 뭐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업스핀의 상태예요. 자, 전자가 하나 돌아다닐 때는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 상황은 전자가 스핀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두 개가.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 전자가 두 개가 돌아다니니까 첫 번째 전자라고 해봅시다. 스피를 갖고 있어요. S1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두 번째 전자. 이 스핀을 S2라고 하도록 할게요. 두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두 개가. 첫 번째 전자 스핀을 S1, 두 번째 전자 스핀을 S2. 이거 다 더한 걸 라지 S라고 불러요. 두 개를 다 더한 거. 여기도 벡터겠죠? 이렇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얘의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가 알고 싶은 거야. 얘의 크기가. 얘의 크기는 알죠? 얘의 크기도 알아. 어떻게 알죠? 이 시계에 의해서. 이 시계에 의해서 이 크기가 2분의 루트 3 h바라는 건 알아요. 그죠? 얘 크기도 알고 얘 크기도 알았을 때 이 크기를 알 수가 있냐? 그건 몰라. 왜 그러죠? S1, 예를 들어서 이게 S1이라고 하고요. 요게 S2라고 두 개 더한 것이 S가 될 텐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요거거든요. 요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요 크기가 얼마인지는 알아. 이거 얼마죠? 2분의 루트 3 h발. 요 크기도 2분의 루트 3 h발. 그때 S를 알 수가 없죠. 왜 S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사이값도를 모르니까. 요 사이값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고전 역학에서는 그게 쉬워요. 고전 역학에서는 요 사이값도가 2분의 값을 가질 수가 있거든. 언제 S가 가장 클까요? S는 맥시멈 값을 가질 수가 있고 미니멈 값을 가질 수가. 언제 맥시멈 값을 가질 수가? 세타가 0일 때.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루트 3 h바가 될 거야. 미니멈 값은 어떻게 될까? 얘가 180도가 되면 되잖아요. 서로 반대 방향이 되니까 0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고전 역학에 가면은 얘 크기가 2분의 루트 3 h바 있다고 그러면 미니멈 0, 맥시멈 루트 3 h바까지의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돼. 고전 역학에 가면
근데 양지역하게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 양지역하게 하면은 요 가분 능량 값은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 값만 가진다고?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의 값만 가질 수가 있어요. 이 S가 아무 값이나 가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양지역하게 하면은 이 S는 정수 내지는 반정수 값만 갖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정수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2분의 3 이런 값들을 우리가 반정수라고 해요. 정수는 0, 1, 0. 요 값이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고 양적하게 주장하더라는 얘기죠. 크기에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값은 못 가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23H바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방금 썼지만 요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형태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데 S가 아무 값이나 못 가는다 그랬죠? 정수 내지나 반정수 값 중에 요런 값을 주는 값은 없다라는 거예요. 요런 값. 그래서 요런 값은 그냥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요 S1하고 S2가 사이 각도가 세타가 0도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양제약하게 의하면. 근데 얘는 가능할까요? 0.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가 180도 대에서 0이 되는 건 가능할까요? 얘는 가능해. 왜 그러냐면 S가 0 해주면 된다는 거야. 여기서 0 대면 0이 가능하다는 거야. 얘는 가능하다는 거야. 다 얘는. 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개의 스핀 벡터의 사이 각도가 180도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요 사이 값 중에 또 다른 게 가능하지 않냐?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른 게. 또 다른 게 어떨 때 가능하냐면은 세타가 70.53도인가? 70.53도. 70.53도가 될 때도 가능해. 왜 70.53도가 될 때 가능하냐? 요 각도가 70.53도가 되죠. 그러면 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룩2의 h바가 돼. 계산해보면 요거 2분의 룩2 3h바 알려져 있잖아요. 요것도 2분의 룩2 3h바 알려져 있고 요 각도가 70.53도라고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길이 구해보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룩2 h바가 돼. 자 그렇다면은 요 값은 요 식으로 표현되는 값이라는 거지. S가 얼마라고 그러면 될까요? S가 1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1 대입해주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두 개가 가능하다는 거야. 결론은 요런 형태를 고전 역학에 하면 요 0부터 룩2 3 h바 사이에 2분의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양지역학에 하면 딱 두 개만 가능하다는 거야. 0일 때 그 다음에 룩2 h바일 때 딱 두 가지가 가능하다. 0일 때는 언제라고요? 사이각도가 180도일 때 룩2 h바일 때 세타가 70.53 요 딱 두 가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 가능하다는 양지역학에 하면 요 값은 0이거나 룩2 h바만 가능하고 나머지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스핀 벡터가 있을 때 S1이 있고 S2가 있을 때 이 각도가 있을 거예요. 각도가 0도 아니면은 180도 아니면은 70.53도면 두 가지 상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스핀 벡터의 각도가 180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이걸 싱글릿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70.53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트리플렛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그래서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 뒤에 보면 네 가지 콘이 그려져 있죠. 이 상황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먼저 싱글렛은 어떤 상태라고요? 세타가 180도가 되는 경우고 이 크기가 얼마라고? 0인 상태를 그려보면 이런 상태랍니다. 싱글렛은 어떤 상태냐? 하나는 업스핀이야.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다운스핀이야. 그리고 각도가 몇 도가 되는다고요? 180도를 유지하는 이 상태가 바로 싱글 스테이트라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을 S1 업이라고 그러고 S2 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건 몰라. 어떤 게 업이고 어떤 게 다운인지는 몰라. 중요한 거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야. 중요한 것은 그 두 구의 스핀 사이 각도가 몇 도냐? 180도일 때. 이게 바로 싱글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하나만 딱 있다는 하나. 자, 트리플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일까요? 트리플 스테이트는 각도가 몇 도라고요? 70.53도. 그 다음에 얘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루트 H바를 유지하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자, 얘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상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상태냐? 하나는 업이에요. 하나는 다운인데 이제는 얘놈이 어디 이쪽으로 가는 거야. 하나는. 이 상태라는 이 각도가 몇 도냐? 70.53. 이 상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길이가 얼마냐? 해보면 루트 h가 된다. 근데 얘만 있느냐? 또 다른 상태가 있다. 얘 말고 이런 상태도 있고. 얘도 업이고 얘도 둘 다 업이야. 둘 다 업. 근데 각도가 몇 도냐? 70.53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S를 구할 수가 있다. 얘는 어떻죠?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면서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고 얘는 둘 다 업이면서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트리플 스테이트예요. 하나 더 있겠죠? 뭐가 되었을까요? 둘 다 다운이야. 둘 다 다운. 그러면서 몇 도를 유지하냐? 여전히 70.53도를 유지하는 거야. 두 개를 다 더하게 되면은 요게 S가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상태를 그릴 수가 있다. 요 상태, 둘 다 다운인 경우, 둘 다 업인 경우, 하나가 업이고 하나가 다운인 경우. 세 가지 상태 공통점은 뭐예요? 각도가 70.53도를 유지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둘 다 업인 경우를 보면은 스핀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걸 지축으로 프로젝션 시켜줄 수가 있죠, 이쪽. 요걸 이쪽으로 프로젝션 시켜줘.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루트 h바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 요 놈을 지축으로 프로젝션 시켜줘.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h바가 돼. 마지막으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축으로 프로젝션 시켜주게 되면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0. 그죠? 자, 그래서 이걸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S가 얼마가 되냐면은 1인 상태가 됩니다. S가 정의가 되면은 뭘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MS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얘는 MS가 얼마가 될까요? 수직이니까 0인 상태.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게 H바가 되니까 1인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야, 결론. 마지막 결론. 자, 분자 오비탈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 요 경우에 포텐셜 커브를 그리면은 하나만 그리는 거야. 근데 여기 있던 전자가 하나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갔어. 이런 경우는 몇 가지 상태가 있는 거냐면 네 가지 상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세 개가 트리플렛, 하나가 싱글렛이라고 그래서 두 가지 커브를 그려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를 그려야 돼. 이걸 트리플렛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T1, S1이라고 부른다. 요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커브를 그려줘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커브. 그리고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이 트리플렛은 사실은 상태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은 세 개의 n의 상태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이번에 두 개의 커브를 그릴 때 트리플렛 상태를 좀 아래쪽에다 그려. 싱글렛보다는 트리플렛을 좀 아래쪽에다 그리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의 전자가 다른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두 개의 커브를 그릴 수 있다. 싱글렛하고 트리플렛.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UV 비저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분자가 진동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여기도 진동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트리플 셋에도 진동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여기서 내가 UV 비저블을 쏴주려고 해요. UV 비저블을. 자,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었어. 다시 말하면 요 두 개 오비탈의 전자 두 개가 다 돌아갔을 때 UV 비저블 빛을 딱 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딱 올라가게 돼. 자, 그럼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싱글렛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트리플렛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싱글렛으로 올라가. 그 이야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싱글렛도 있고 트리플렛도 있는데 보통 싱글렛으로 올라가. 그 왜 싱글렛으로 올라가는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는 여기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여러 개 픽이 나와. 여기서 여기 여러 개의 바이브레이션al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 예를 들어서 분자가 여기로 올라갔다라고 해봅시다. 여기로. 자, 여기로 올라간 분자는 어떤 과정을 거치자면은 바로 즉시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을 타고 쭉 내려와. 여기서 여기로 내려와. 또 여기서 또 여기를 타고 또 내려와. 또 여기서 여기 타고 그래서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션al 레벨까지 빨리 아래로 내려가.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면 여분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분의 에너지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주위의 용매 분자의 열 에너지로 전달을 해줘. 자, 이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이라고 부르요. 바이브레이셔널 릴렉세이션을 통해서 여기 또는 여기로 떨어지게 돼. 여기 있는 분자도 마찬가지. 여기도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을 타고 금세 V-core 제로 레벨로 떨어져. 모든 놈들이. 그래서 여기로 올라간 놈이나 여기로 올라간 놈이나 결과적으로 여기로 빡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없다고 생각해 줘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프로세스가 생겨요. 근데 여기도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을까요? 여기도 있고 바이브레이션al 레벨이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놈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적으로 원래 자리로 복귀하게 돼 있어. 지금 여기 있던 놈을 빛을 쏴줘가지고 강제로 다른 상태로 올렸잖아요. 그 놈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자, 첫 번째 경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던 놈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로 떨어져.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al 레벨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프로세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플로레센스라고.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빛을 방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을 보면 이런 식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플로레센스라고. 얘는 S1에서 S0로 이걸 S0로 부르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냥 떨어져. 점선으로 가게. 이렇게 점선으로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부르요. 자, 플로레센스하고 인터널 컨버전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죠? 둘 다 S1에서 S0로 스핀이 바뀌지 않으면서 떨어지는 것을 플로레센스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공통점이에요. 다른 점이 있어. 다른 점은 뭘까요? 플로레센스는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빛을. 인터널 컨버전은 빛을 방출하지 않아요. 여분 에너지는 어디로 들어요? 주위에 있는 용매 분자에 열 에너지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두 프로세스의 공통점은 싱글렛에서 싱글렛으로 스핀이 바뀌지 않는 변환한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플로레센스는 빛을 방출하고 인터널 컨버전은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게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 S1이 있고 여기 옆에 T1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T1에도 뭐가 있을까요?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어. 여기도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어. 옆으로 넘거나. 다시 말하면 S1에서 T1으로 커브를 갈아탈 수가 있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불러요. 자, 인터시스템 크로싱은 빛을 방출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옆으로 넘어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터널 컨버전이랑 비슷해요. 차이점은 뭐죠? 중요한 차이점. 인터시스템은 스핀이 바뀌는 거야.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스핀이 바뀌면서 넘어가는 걸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불러요. 인터널 컨버전은 스핀이 바뀌지 않으면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인터시스템까지 왔어. 그래서 인터널 시스템 크로싱을 통해서 트리플렛 스테이트로 오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을 타고 내려와. 그래서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까지 떨어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S0로 빛을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빛을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 포스포레센스라고 불러요. 그걸 여기다 그릴 수가 있을 거죠. 여기다 포스포레센스로 한참 장사형 쪽에서 이렇게 빛을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T1에서 S0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T1에서 S0로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자, 그 다음에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빛을 안 내면서 빛을 안 내면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냐? 아까랑 똑같아. 뭐냐면 인터널 컨버전이라고. 인터 시스템 크로싱. 인터시스템 크로싱. 아까 인터시스템 크로싱은 뭐라고 했죠?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넘어가는 거였죠, 그죠? 지금은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넘어가. 둘 다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봐. 둘 다 뭐죠? 스핀 상태가 바뀌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바뀌는? 싱글렛에서 트리플렛으로. 여기서는 트리플렛에서 싱글렛으로. 하지만 공통점이 뭐냐면은 스핀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빛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터시스템 크로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원래 있던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 자, 근데 마지막 하나로 여기서 내가 빛을 쏴줬을 때 보통은 싱글렛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 근데 극히 일부는 트리플렛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어. 그것도 업접션이야. 그거를 어디다 그릴 수가 있냐?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여기는 S0에서 T1 업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UV 비저브 스펙트럼 이렇게 그려요. 요 놈은 업접션. 요 놈은 에미션. 이쪽은 뭐라고요? 플로레센스. 이쪽은 뭐라고요? 포스포레센스. 이것이 일종의 광학에 관한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책 전 버전에서는 여기서 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새로운 버전에서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강조하지만은 이 용어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광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싱글렛 트리플 이런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이렇게 있어.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 그라운드 스테이트야. 포텐셜 커브를 그려라 그러면 하나만 그리면 돼. 하나만. 근데 내가 UV 비저블을 쏴줘. 그럼 여기 있던 놈이 하나가 딱 올라가게 돼. 그럼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어. 여기도 전자는 여기도. 그럴 때는 뭐가 있다고요? 싱글렛과 트리플렛이 있다고 그랬죠. 커브를 두 개를 그려요. 커브를. 이 실글렛. 이렇게 두 개를 그려야 한다고 꼭 기억을 해줘요. 근데 이게 여러 개 바이브레이션을 레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던 놈을 갖다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여러 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또 놈은 바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을 타고 그라운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까지 떨어져. 거기서 빛을 낸다는 거기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로레센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플로레센스 말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요. 자, 그래서 UV 비저블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양이. 여기가 파장이고요. 파장 내지는 주파수고 Y축이 뭐냐면은 업저번스라는 거예요. 업저번스. 자, 업저번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바깥에 샘플이 주어지잖아요. 바깥에서 I0라는 인텐시티 빛을 쏴줘. 그럼 얘가 투과가 되어 나갈 때는 인텐시티가 줄어들어. I로. 측정하는 것은 업저번스인데 업저번스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로그의 I0분의 I.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 업저번스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업저번스의 정의야. 근데 비어하고 람버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얘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곱으로 표현된다고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2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하죠. 이 C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농도예요. B는 뭐냐면은 투가 길이. 요게 B. 패스랩스라고 보통. 요게 뭐냐면 분자가 얼마나 잘 흡수하는 걸 나타내주는 것을 나타내는 몰라 업적티비티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게 바로 분자 특성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요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비어 람버트라고. 근데 요거랑 상관이 연관되어 있는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시그마 업접션 크로스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얘하고 얘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한 것 중에 두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싱글 스테이트하고 트리플 스테이트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번학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징이 뭐죠? 싱글렛하고 트리플렛을 구분하는 특징이 두 개 스핀 사이의 각도라는 거예요. 싱글렛은 두 개 스핀 각도가 180도를 유지하는 상태. 트리플렛은 두 개 스핀 각도가 70.53도를 유지하는 상태. 근데 그 상태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혹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으면 일찍 마치도록 하죠.